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그리고 문학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가 되어지면서 자기소개서가 문항이 축소되고 변경이 되어졌어요. 자소서는 2024학년도에 폐지가 되어지도록 정해졌고 2020학년도, 22학년도와 23학년도는 문항을 축소하고 문항이 변경가 되어졌죠. 아시는 것처럼 대교협에서 지정이 되어진 문항은 세계문항 공통문항의 하나문항이 자율문항이었어요. 대략적으로 이제 1000자, 1500자, 1000자, 1000자 정도 되기 때문에 4500자 또는 5000자 정도의 글자 수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대부분의 대학들의 문항이 1500자, 800자, 800자 해서 문항의 변경들이 있다라는 점. 결국 이제 문항이 변경이 되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변경이 되어진 문항과 글자 수에 따라서 자소서를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지만 이제 재외국민 전형에서는 모든 대학이 자기소개서 문항이나 글자 수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대학에 따라서는 2개 문항을 주는 학교들이 있고 또는 3개 문항이라 하더라도 문항의 요구가 다른 경우가 있고 또 4개 문항을 주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대학에 맞게 자기소개서의 내용들을 수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변화가 되어진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한 연구 그리고 우리가 작성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이제 문항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기 전에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대학에다 제출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들 중에서 자기소개서가 차지하는 역할은 과연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소개서에서 무엇을 담을지,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역할을 우리가 요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대학에 제출하는 서류는 근본적으로 학력지표, 성적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GPA 성적뿐만 아니라 IB 성적이나 SAT나 SAT2나 또는 뭐 공인어학 성적과 같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성취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제출 서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 증빙 서류, 이게 있겠죠. 당연히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라고 하는 건 증빙이 가능한 내용들을 대부분 다 보완해서 넣기 때문에 증빙이 가능한 거라고 하면 표준학력 지표, 그 다음에 수상 경력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봉사라든가 동아리 활동들 중에서 증빙이 가능한 내용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봉사나 동아리 활동들의 대부분이 증빙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어찌됐든 활동 증빙 서류와 학력 지표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취와 결과를 보여주는 서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노력과 과정을 보여주는 서류가 뭐냐? 첫 번째는 추천서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추천서는 2022학년도부터 추천서가 폐지가 되어졌어요. 서류가 폐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건 왜 폐지가 되어졌을까? 첫 번째는 제출 서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야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서류 폐지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추천서를 폐지하게 되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서류의 간소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추천서의 내용이 국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보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내용과 추천서의 내용이 사실상 중복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서를 폐지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추천서와 자기소개서가 가지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단점들은 결국은 뭐냐면 증빙되어지지 않은 내용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재해서 넣다 보니까 입시에 부정적인 평가나 요소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추천서를 배제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대부분이 외국에서 받아서 제출하는 추천서가 사실상 읽어보면 모든 학생의 추천서의 내용들이 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역량을 강조해서 넣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추천서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을 돋보이긴 어렵다. 왜? 첫 번째는 대부분의 추천서의 내용이 다 동일하다는 점. 두 번째는 추천서는 올해부터 폐지가 되어진다는 거. 왜 폐지가 되어져? 서류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폐지가 되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추천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때문에 폐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추천서를 넣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학교들은 받지 않지만 넣는다 하더라도 입시에 반영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넣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대학에다 제출서를 넣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거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자꾸 어거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 부정적인 평가를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코 추천서를 제출하는 것이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결국은 추천서가 노력과 과정을 보여주는 서류인데 추천서가 빠지게 되면 남는 서류는 뭐야? 자기소개서만 남는 거예요. 예전에는 추천서가 들어가고 자기소개서가 들어가면 추천서에는 선생님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학생의 학습 태도, 학교 생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둬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서는 활동, 학업, 리더십이라든가 배려나 나눔과 같은 내용들을 담을 수가 있었는데, 결국은 추천서가 빠지게 되어짐에 따라서 자소서에서는 추천서의 내용을 일부 자소서에서 담아야 되겠다. 결국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노력과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파트가 결국 자기소개서밖에 없다. 그러므로 추천서가 폐지가 되어지게 됨에 따라 자소서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제출하는 서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성적과 관련된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서류, 그리고 두 번째는 기타 활동 증빙 서류. 이 두 가지의 서류는 뭘 보여준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우수한지 성취 결과만을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뭐가 안 보여줘? 내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역경과 어떠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노력의 과정들 또는 발전의 가능성, 학업 성취 과정, 이 과정에 대한 서술들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여줘야 하는 부분이 바로 자기소개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세 가지의 내용들을 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체적인 노력과 성취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야 돼요. 포인트는 뭐냐면 구체성이에요. 구체성.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주도 활동 과정에 대한 것, 자기주도성이 핵심이고, 세 번째는 뚜렷한 진로 방향과 사고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결국은 명확하고 뚜렷한 노력의 과정들을 제시하는 게 자소서의 핵심이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자소서를 쓸 때 저는 뭐뭐 해서 무엇을 했습니다. 저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동기는 있고 결과는 있으나 과정에 대한 서술이 없는 자기소개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미가 없어요. 왜? 자소서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성취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노력과 과정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들에 초점을 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자소서의 문항이 3개 문항인데 4개의 문항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자기소개서 문항을 보면 첫 번째 1번 문항에서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00자의 글자 수고, 이건 모든 대학의 공통 문항이고요. 여기에서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기술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들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소개서 우리가 원래 3번 문항에 들어가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와 관련된 학생의 인성이나 사회성을 묻는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질문은 연세대학교에 있는 질문이고, 이 질문 내용이 중앙대학교의 질문 내용과 매우 유사한데, 해외에서 수학한 경험이 지원한 전공을 공부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00자로서 해외 수학 경험을 묻는 질문이고, 이 질문 내용은 재외국민 전형에서만 해당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수시 전형에서는 이런 질문 내용이 당연히 없을 거고, 일부 수시 전형 중에서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 특기자 전형에서는 이런 질문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원 전공을 선택한 이유와 대학 입학 후 학업 또는 진로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로 선택과 진로 계획에 대한 부분을 묻는 질문이에요. 대부분의 대학들은 여기에 보이선 4개의 문항 중에서 1번, 2번, 4번 문항을 3개의 문항으로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4번 문항은 대부분의 대학의 공통 문항이고, 3번에 보여졌었던 해외 수학 경험은 연세대학교나 아니면 대표적으로 중앙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수시 전형에서는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거나 특기자 전형에서는 이런 질문 문항을 갖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이 4개의 문항에 대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에 관한 질문 문항이에요. 이 질문 문항은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질문이죠. 왜? 1번 문항에 있으니까. 그리고 글자 수가 몇 자야? 1500자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1500자 1번 문항이 예전에 2021학년도 자기소개서의 문항부에서는 1번 문항과 2번 문항 2개 문항이었던 것이 하나의 문항으로 축소가 되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번 문항에서는 2021학년도에는 1번 문항에서는 학업의 기울인 노력, 2번 문항에서는 교내 활동 3가지라고 해서 1000자, 1500자, 2500자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1번 문항 하나로 학습과 활동을 1500자로 기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문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기소개서에서 묻고자 하는 게 4개의 파트가 있어요. 4개. 하나는 학습, 두 번째는 활동, 그리고 배려나 나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묻는 게 자기소개서의 4개의 문항을 묻고 있다고 볼 수 있고 1번 문항에서 받고 묻고 있는 것이 결국 학습과 활동에 관한 얘기를 묻고 있는 게 바로 1번 문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항을 작성하게 되어질 때 첫 번째는 글자 수가 1500자이기 때문에 학습의 경험 그리고 그것이 활동으로 연결되어지는 2개의 소재를 활용해서 글을 쓰면 좋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가끔 글을 쓰게 되어질 때 학습에 대한 자신이 없는 분들 있죠. 학습. 나는 공부에 대해서는 내가 이번에 원서를 쓰는 경우가 만약에 수학과의 원서를 쓰거나 나는 의예과의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경제학과의 원서를 쓰거나 미디어학과의 원서를 쓰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의 지표의 우수성이 크지 않아, 높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는 나는 성적보다 활동 경험이 상당히 많아. 나 학교 다니면서 동아리 활동도 했고 보고서도 쓰고 발표도 하고 활동이 많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학습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하지 않고 활동 중심으로 2개를 마치 쓰면 되게 돋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면 뭘 하게 되죠? 자, 내가 만약에 의예과의 원서를 쓴다? 그럼 대학에 가면 가자마자 바로 수술? 아니죠. 대학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모든 모집단이 학과와 관계없이 결국 학습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문항에서 가장 핵심으로 둬야 되는 것은 학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2개의 소재로 삼고 첫 번째는 학습, 그리고 그 학습이 활동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내용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학습의 내용을 절대로 빼뜨리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되어질 때는 지원학과와 연관된 교과목의 학습 과정을 적어야 되죠. 자, 경제학과의 원서를 쓰는 학생에게 가장 연관성이 있는 교과목은 뭘까? 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는 수학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쵸? 수학 교과목을 예를 들 수 있고 내가 의대를 원서를 써 라고 하는 학생에게 가장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교과목은 뭘까요? 당연히 생명과학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과와 연관된 교과목의 학습 과정을 적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거기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은 교과목에 대한 관심, 그리고 교과목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가장 핵심은 자기 주도 학습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자, 저는 생명과학 수업 시간에 어떠한 내용을 배웠고 그 중에 어떠한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친구들, 학교 선생님에게 이 내용을 물어봤더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듣고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이 없는 거죠. 이렇게 쓰게 되어지면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물어봐서 이렇게 얘기해 줘서 이해가 되어졌다. 이 과정에서 뭐가 드러나? 나의 노력이 드러나?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뛰어난 거야? 절대로 아니거든요. 결국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들이 드러나도록 글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럼 이 교과목의 학습이 뭐로 연결돼야 돼? 자연스럽게 활동으로 연결이 돼야 되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는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먼저 자료조사를 하고 탐구를 하고 학습을 하죠. 그럼 그 학습이 쌓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내가 배운 거를 실제 적용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 적용 과정이 결국 활동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활동은 대부분 동아리 활동, 학교에서 진행이 되는 동아리 활동 또는 교내 대회
또는 보고서를 썼다든가 또는 발표를 했다든가 이게 물론 이제 나라와 지역마다 조건마다 쓸 수 있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지역이나 나라로 가게 되어지면 학교에서 동아리도 없고 발표도 없고 보고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쓸 거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쓸 거리가 없어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거든요. 또는 내 활동이 학교 활동은 없고 나는 교외 활동이 있어. 학교 밖에 활동을 했어. 그러면 교외 활동은 자기소개서에서 기재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외 활동을 자기소개서 기재하게 되어지면 아시죠? 0점 처리한다. 설령 0점 처리가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가에 반영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리하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에 교외 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어떻게 써야 돼? 교과목과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교과목과 연결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데 그 내용을 자소서에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이러한 내용의 수업을 듣고 그 수업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과제를 부과하는 거죠. 아니면 수업과 관련하여 주제 탐구 보고서 발표 대회를 하는 거죠. 수업과 관련하여 어떤 대회를 개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제의 내용이 내가 교회에서 활동했었던 내용과 연결성을 맺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 내가 수업을 듣고 선생님께서 과제가 부과가 됐고 그 과제가 부과된 이것 때문에 교외 활동을 진행한 거고 그리고 그 교회 활동이 마지막에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야 돼? 이러한 내용을 한 것을 수업 시간에 발표하였습니다가 돼야죠. 그럼 결국은 교회 활동을 학교 수업으로 끌어당겨야 돼요. 그래야만 인정이 되어진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교회 활동이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학교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우리가 재외국민 특별 전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은 대학마다 모든 내용을 획일화되어져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지역, 나라마다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 활동이나 하더라도 인정이 되어질 수 있다. 단지 교회 활동을 학교 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교회 활동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그거는 자기소개서 기재 불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수업과 관련이 되어진 선생님이 주어진 과제의 내용과 관련이 돼서 교회 활동을 했고 그 활동 내용들이 다시 어디로 가? 학교 활동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면 인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하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 활동에 참여하게 대한 동기를 반드시 써야 되죠. 우리가 활동을 쓴다. 그럼 활동을 쓴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모든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동기와 계기예요. 내가 왜 했느냐, 왜 참여하게 됐느냐 라고 하는 동기와 계기를 써야 되는데 동기와 계기를 쓰게 되어질 때도 저는 우연히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누구의 추천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게 되어지면 안 좋죠. 내가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평상시에 그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던 차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활동의 진실성이나 활동의 깊이가 인정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계기는 되게 중요하다는 거. 동기와 계기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그 활동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활동을 할 때 우리 단체나 팀의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역할, 나는 무슨 역할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이 강조가 되어지도록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면은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학습과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쓸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1500자 학습과 활동을 쓰는 일본 문학 매우 중요하고 글을 쓰게 되어질 때는 1500자를 700자 정도를 쓴다고 합시다. 그럼 앞부분에서 만약에 생명과학과 관련해 되어진 학습 쓰게 되어지면 학습에 대한 생명과학에 대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흥미 그리고 수업 중에서 본인이 흥미로웠었던 부분 또 그 부분에 어려웠었던 점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극복 이해하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자료를 찾고 탐구를 하고 보고서를 보고 하면서 학습을 이해하는 과정 그걸 통해서 생명과학에 대한 이해가 발생이 될 거고 이런 관심에서 교내에서 진행이 되어진 다양한 어떤 활동에 참여하겠죠. 이 활동을 통해서 심화 학습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습과 활동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뭐가 나와?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기술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을 쓰게 되어질 때 어떤 분들은 자꾸
자소서 1, 2, 3번 문항을 쓰게 되었다 자꾸 진로를 여기다 강조를 하는 거야. 1번 문항 끝에도 이래서 저는 뭐 최고의 의사가 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의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 2번 문항에서도 저는 진정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3번 문항에서도 뭐 의사의 이렇게 해서 자꾸 질문과 관계가 없이 본인의 진로에 대한 부분을 자꾸 강조한다고 해서 강조가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1번 문항은 학습과 활동이기 때문에 학습과 활동에 맞춰서 진지하게 글을 쓰는 게 좋다. 불필요하게 본인의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자꾸 강조할 필요가 없다. 질문에 맞게 답변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란 말이에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예요. 포인트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자, 자소서에서는 학습, 활동, 배려, 진로 네 가지니까 결국은 질문에서 요구하는 분야가 다른 거죠. 첫 번째 1번과 2번 문항에서 보여주는 것은 나의 학업적 능력,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의 우수성. 당연히 중요하죠. 대학에 가면은 결국은 학업 능력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대학에 가든 대학을 졸업하고 가든 우리는 사회의 일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려라는 부분은 결국 이 문항은 학습과 활동과 관련이 없어요. 뭘 보여주냐 하면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을 이야기합시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리고 그 경험은 봉사활동, 스포츠활동, 교내활동, 리더십, 동아리와 같은 내용들을 소재로 삼을 수도 있고 또 학습과 관련된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업 시간에 소규모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 그 프로젝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2번 문항의 내용이 학습을 배제한 동아리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이나 예술 활동과 관련된 내용만 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을 담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소재를 하고 특히 이런 글을 쓰게 되어질 때는 뭐 대단한 활동을 써야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활동도 괜찮거든요. 활동이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활동에서의 본인의 경험, 본인의 생각이 잘 드러나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세 번째는 특히 이제 갈등이 발생이 되어질 거예요. 배려, 나눔, 협력 2번 문항을 쓰게 되어지면 어떠한 기회로 어떤 단체나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활동에서 어떤 걸 진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죠. 그리고 핵심은 바로 뭐냐면 이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의 과정이 핵심이라는 점이 꼭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축구 활동을 했어. 근데 막 열심히 하는데 어떤 한 아이가 축구비에 잘 적응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팀플레이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주위 애들은 그 아이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손가락질을 해. 그치? 그걸 보고 안타까웠어 나는. 그래서 그 애를 어느 날 데리고 가서 한국 음식을 사주면서 기분 좋게 해줬어. 그랬더니 애가 스마일 웃으면서 바로 와서 팀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팀이 살아났어요. 이런 식의 문제 해결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갈등이 유발이 되어지는 것도 당연히 근거가 있고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노력에서 진지성도 돋보여야 되고 창의성도 드러나야 되고 학생의 정말 끈기나 노력,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들이 잘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잘못 쓰게 되어지면 특히 2번 문항은 다른 학생의 글과 별 차이가 없는 글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사도 검사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사도 표절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하다 보니까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학생이 쓰면 유사도나 표절과 관계없는 독창적인 글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지만 비슷한 나이, 비슷한 경험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학생들이 글을 쓰면 거의 비슷한 글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2번 문항 같은 경우는 독창성을 유지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 독창성이라는 건 활동의 고유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활동은 똑같아도 상관없어. 단지 그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 독창적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학생의 사고력이 강조가 돼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번 문장에서 꼭 드러나야 되는 거는 자기 성찰과 반성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드러나야 되는데, 저는 자소서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성찰과 관찰이거든요. 그런데 가끔 학생들이 글을 쓰는 글들을 보면 저는 이러한 노력을 해서 저는 이만큼 성취를 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주위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칭찬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뛰어납니다. 이 얘기를 자꾸 강조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지금 나이가 18, 19인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은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불완전하다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부족한 점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은 결국은 뭐냐면, 노력 없이, 성취 없이 자기 성찰과 반성은 의미 없어. 노력도 안 하면서 계속 반성만 해. 저는 공부도 못하고요. 진짜 못하고요. 앞으로도 못하고요.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잖아요. 공부를 못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들, 정말 최선을 다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전보다 많은 성적의 향상. 하지만 성적이 향상이 되어졌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뿌듯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의 부족한 점이 뭔지를 깨닫고 그걸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어서 다시 도전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결국은 되게 중요해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만 자기소개서 속에서 뭐가 나냐면 학생의 생각, 학생의 가치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얼마나 훌륭한 학생인지가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자랑 엄청 하고 저는 훌륭합니다. 주위 사람들과 비교해 가면서 자기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면 결국 돋보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만드는 것은 스스로가 노력하면서도 불구하고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스스로를 반성하고 스스로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노력의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2번 문항에서는 자기 성찰과 관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2번 문항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모든 문항에서 반드시 발전을 위한 자기 성찰과 반성의 내용은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글의 중심, 이거예요. 자, 우리가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쓰게 되어질 때 1번 문항은 학습과 활동이죠. 결국은 나의 학습과 나의 활동에 대해서 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쓰면 돼.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3번 문항에 쓰게 될 때도 진로 방향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된다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쓰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2번 문항은 봐봐. 뭐라고 돼 있어?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결국은 이거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련이거든요. 글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you나 we가 돼야 돼요. 내가 아니라 너나 우리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글을 써야 된다는 점. 학생들이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자기주도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학생들은 이런 글을 쓸 때도 항상 뭘 쓰냐면 자기 중심으로만 글을 써. 자기 중심으로. 친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처럼 농구팀에 어떤 친구가 들어왔어. 잘 적응을 하지 못해. 기량이 떨어져. 주위의 친구들이 걔를 손가락질하거나 아니면 왕따를 시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여기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 친구에 대한 배려나 나눔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고 단지 저는 걔를 위해서 이걸 해줬습니다. 저는 걔를 우리 팀에 이끌어들기 위해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중심의 글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뿐만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 이 전반적인 능력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글 쓸 때 포인트는 1번과 3번의 글은 나를 중심으로 글을 쓴다면 2번 문항에 나와 있는 이 문항, 타인과의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에서는 글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너 또는 우리가 돼야 된다. 타인에 대한 배려, 이해심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이 글을 쓸 때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좀 더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가 드러나야 돼? 자기 성찰과 반성이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참고해서 글을 써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쓴 글이 과연 이러한 내용에서 맞느냐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자기소개서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자소서가 좋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자소서가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소개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저는 많은 학생들을 입시 컨설팅을 하죠. 재배국민 전형, 3년, 12년 특례, 또 수시가 되어지면 또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또 뭐 외국인 전형, 의전은 다양한 학생들이 입시 컨설팅을 하고 다양한 학생들의 자소서를 평가해서 보다 보면 자소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입시의 결과에 번영을 하다 보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결론들에 도달하게 돼요.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 첫 번째는 자기주도성 있는 학생이겠죠.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학생 스스로가 교만하고 자만한 학생을 원하진 않아요. 왜? 스스로가 자아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과 항상 화합하고 그리고 낮은 자세로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학생을 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자소서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돋보이질 않은 거죠. 우리가 잠시 자세를 낮춘다고 해서 내가 낮아 보이는 게 아니야. 자세를 낮추는 게 결국은 더 높아 보이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다른 학생의 자소서와 차별성을 보이는 게 바로 그런 면들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해외 수학 경험. 특히 이 문항 글 쓸 때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항이 학습 활동 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배려를 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연세대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문항에서 흔히 말하면 해외 수학 경험을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해외 수학 경험을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까? 잘못하면 해외 수학 경험을 쓰는 3번 문항이 2번 문항에 나와 있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겹치거든요. 결국 인성이나 가치관을 보여주는 문항으로 겹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쓸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자, 이 문항은 뭐냐면 첫 번째 쓰게 될 때 이런 거 쓰시면 좋아요. 해외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가지고 쓰는 거죠. 해외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라면 첫 번째는 언어적인 문제 또는 그 나라의 문화와 관련이 되어진 어려운 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해외 수학 경험이라는 부분이 단지 학교 활동에서의 경험만을 한정짓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외의 활동, 그 나라나 그 지역이나 또 그 문화와 풍습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범위를 좀 더 넓게 두시면 되고, 그리고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제시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화합하고 융합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환경에 대한 적응력, 문제 해결 능력, 개척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환경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부분을 적는 것도 되게 좋아요. 아셨죠?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외국에 갔다 언어 어려웠다, 언어가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영어 공부 되게 열심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차츰 좋아지다 보니까 학교 친구들과 말도 통하게 됐고 오해가 사라지고 학교생활 잘했습니다. 이런 자소서가 그냥 뻔하거든요. 다 이렇게 쓰는 자소서.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면 새로운 환경에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얘기를 써봐요. 배우고 느낀 점. 그거를 첫 번째는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풍습, 그 나라의 전통과 같은 생활 풍습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을 기재하는 거예요. 자, 내가 말레이시아에 갔어. 인도네시아에 갔어. 내가 유럽에 만약에 이탈리아를 가거나 캐나다를 가거나 호주를 가거나 중국이나 일본을 갔어. 그래서 썼을 때 내가 느낀 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꼭 포인트가 있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사실. 제가 필리핀에 갔는데요. 필리핀은 막 의료 환경도 엄청 안 좋고 빈부격차 엄청 심하고 강물이 흐르는데 강물에 막 엄청 막 석탄재 같은 검은 게 나오고 막 지저분하고 더럽고 애들은 다 막 이빨도 안 닦아가지고 이빨 다 썩었고요. 이런 얘기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내가 학습했었던 오랜 기간에 살았었던 그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라. 또 반대로 선망이 되어지는 국가나 아니면 선진국이라는 학과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칭송, 무조건적인 칭찬 이런 거 의미 없어요. 낙후된 나라로 갔다고 해서 그 나라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파거나 또 유럽에 갔더니 막 이탈리아 전통 막 문화 막 건축물에 막 엄청 막 칭찬만 늘어놓는 거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서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경험을 얘기해야 돼.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아셨죠?
선진국으로 갔다 후진국으로 갔다 후진국 무조건 나쁘다 선진국 무조건 좋다 이런 표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본인이 경험했었던 문화나 풍습이나 전통에 관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되 인터넷에 찾아서 나오지 않는 거, 신문 기사에서 그냥 찾으면 다 나오는 거, 누구나 해외에 안 갔다 온 사람도 다 알 수 있는 거,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3년, 4년, 5년, 6년, 8년 살면서 나만이 느끼고 있는 점, 나만이 경험해서 알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읽는 사람이 어떨 것 같아? 글을 읽는 사람이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거든요. 흥미롭고. 근데 인터넷 기사에 나오는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특징이 없다라는 점, 이걸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인문계 같은 경우는 문화, 풍습, 전통, 생활 방식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을 소재로 삼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의대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 나라의 의료시설, 그쵸? 그 나라의 의료의 문제점, 또 그 나라의 의료의 발전상, 그래서 그 나라의 기술이나 과학이나 연구, 산업 등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을 소재로 삼는 거야. 그쵸? 그리고 이러한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뭐로 연결시켜? 진로 방향으로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호주에 간 거예요. 자, 저는 몇 학년 때 이런 내용을 쓰게 되어 지금 이런 내용 대부분 쓰잖아요. 자,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해외로 발령을 받아서 호주 시드니로 이사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얘기 쓰겠죠? 그쵸?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해서 시드니를 가봤다. 시드니에 갔더니 막 건물 막 엄청 좋고 막 되게 살기 좋고 막 문화도 되게 좋다. 막 이런 얘기들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되는 얘기들은 내가 만약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도시공학과예요. 그러면 거기 호주 시드니라는 그 도시의 도시 시스템, 도시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경험했었던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그 나라만의 특징, 그 나라만의 장점, 그 나라만의 우수성, 의료의 기술들, 이런 부분들을 내가 경험했었던 것들 연결시켜 주면서 자연스럽게 뭐로 가는 거야? 결국 본인의 진로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3번 문항은 해외 수학 경험 써라. 그러면 저는 해외에 처음에 가서 영어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영어에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친구들과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영어 공부 엄청나게 열심히 했고 영어가 좋아지면서 친구들과 사이가 좋았고 교내 성적도 올랐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인문계다 라고 하면 그 나라의 문화, 풍습, 전통, 생활방식, 또는 그 나라의 철학, 그 나라의 역사 등을 소재로 삼아서 지원하는 학과와의 연결성을 맺어주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3번 문항은 어떤 의미를 갖냐? 연세대학교에서는 학습과 활동이 1번, 그 다음에 배려 나눔을 통해서 인성과 가치관, 그 다음에 3번 문항은 해외 수학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진로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로에 대한 거. 내가 앞으로 어떤 진로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결국 해외 수학 경험이라는 것은 진로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동기와 하나의 계기로 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진로를 결정하는 이유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쓸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알 수 있는, 인터넷에 찾으면 나오는,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도 다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쓰지 말고 자신만의 경험과 생각을 반드시 적도록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긍정적 관점에서 반드시 기술해야 된다. 후진국으로 갔다고 해서 그 나라를 막 비난하는 거, 그쵸? 안 돼. 절대로. 그리고 좋은 나라로 갔다고 해서 막 무조건 좋다, 막연하게 좋다, 아름답고 좋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배우려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평가해주고, 그것이 결국 뭐로 연결돼? 자신의 진로에 연결되면 제일 좋다. 요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신의 진로와 관련이 되어진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소재로 삼아서 글을 쓰시게 되고, 그 내용 속에서 자신만의 경험과 생각들이 기술이 되어지면 좋다. 자, 그러면 4번 문항은 전공 선택과 진로 계획이 되는데 이 문항을 같이 쓰는 학교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연세대 같은 경우도 1번, 2번, 3번 문항, 3번 문항에서 해외 수학 경험까지가 나오거든요. 연세대학교 4번 문항에서 진로 선택과 진로 계획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전공 선택과.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3번 문항에 여러분이 보셨던 해외 수학 경험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4번 문항, 서강대학교 4번 문항의 내용과
사실상 어찌 보면 비슷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의 해외 수학 경험은 결국은 해외에서 수학한 경험이 너의 진로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문항은 전공 선택과 진로 계획인데 대부분의 학교의 공통 문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문항을 쓰게 되어질 때는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진로와 전공에 대한 관심과 흥미와 계기가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와야 돼요. 800자 글을 쓰게 되어질 때 제일 중요한 건 모든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왜? 첫 번째, 내가 왜 그 진로를 선택하게 되느냐, 내가 왜 학과에 관심을 갖게 되느냐에 대한 관심, 흥미, 계기가 반드시 중요하다. 제일 처음에 이거 쓰겠죠? 그럼 관심, 흥미, 계기가 발생이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돼? 그 분야와 관련이 되어진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뭐로 넘어가?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노력의 과정. 자, 처음에 내가 이제 의학에 관심을 갖게 되어졌어. 그럼 관심의 시기는 초등학교가 될 수도 있고 중학교가 될 수도 있어요. 또 그 관심이 내가 실제 병원에 가서 경험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연한 기회에 내가 유튜브를 봐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책을 읽었을 수도 있어. 아니면 뭐 아버님이 예를 들어서 의사야 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의사라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환경에서 본인이 자주 노출이 되어지면서 평상시 의학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면 뭐로 넘어가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고등학교로 들어가면서는 구체적으로 그와 관련이 되어진 진로와 관련이 되어진 교내 활동이죠. 교과목 학습 과정에 대한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동아리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발표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봉사가 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진로와 관련이 되어진 활동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죠. 노력의 과정이 나오고 이 노력의 과정 속에서 본인이 구체적인 진로나 탐구나 학습에 대한 계획이 잡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나중에 대학에 가서 이런 분야를 공부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꼭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 뭐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4번 문항에 800자를 글자를 쓰다 보면 특히 여기에 초점을 많이 둔다. 어디에 초점을 많이 둔다? 대학의 커리큘럼, 인재상, 학과 소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보시는 경우들이 많고 심지어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막 읽다 보면 이거 다 이렇게 하라고 해. 뭐 대학의 인터넷에 뭐 들어가서 뭐 인재상을 찾아보고 학과 커리큘럼을 조사하고 뭐 대학에 맞는 인재상과 관련이 되어진 글을 써야 된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냐? 대학의 커리큘럼이나 대학의 인재상이나 대학 학과 소개에 대한 내용에 가지고 글을 쓰게 되어지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건 내 글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써놓은 글을 그대로 따서 붙이는 거잖아요. 학생의 경험이나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게 쓰면 다른 학생의 자소서와 다 겹쳐. 왜? 다른 애들도 그렇게 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써서는 절대 안 되고 자기소개서에서는 온전하게 자신의 생각, 경험을 담아야 돼요. 글자 수 800자 중에서 하나라도 다른 사람의 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담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는 건 되게 안 좋고 그럼 우리가 가장 고민이 바로 뭐냐면 아니 내가 대학 입학 후에 학업 기록을 쓰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써야 되지? 이 부분이 고민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때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뭐 준비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대학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대학에 가서 무슨 공부를 할지 무슨 연구를 할지 어떻게 알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진로 방향을 명확하게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돼. 어떤 분들은 저는 연세대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 때는 뭐 기초의학을 배우고 2학년 때 뭘 배우고 3학년 때는 뭐 실험과 실습을 배우고 4학년 때 뭘 하고 이렇게 학년별로 해서 나열식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쓰지 맙시다. 절대로. 첫 번째는 뭐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진로 방향을 쓰게 되어지면 실제 대학에 가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로 방향을 구체적으로 쓰기가 어렵다. 그러면 결국은 뭐에 초점을 둬다? 진로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기 그리고 학습 과정과 노력 여기에 초점을 많이 두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로 방향을 쓰게 되어질 때는 본인이 의사가 되어졌었을 때 아니면 내가 경영자가 되어졌었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로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경영자가 되고 싶다.
나는 어떤 의사가 되고 싶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 하나.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진로 방향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진로 방향을 구체적으로 쓰는 거죠.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신경외과에 관심이 있어. 그리고 나는 알츠하이머에 관계가 있어. 나는 생명공학에 관심이 있어. 또는 나는 경영 중에서도 특히 관심이 있는 분야가 마케팅에 관심이 있어. 인사관리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뭐에 초점을 두라는 얘기냐면 결국 철학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사로서의 그 소명감, 책임의식, 윤리의식 이런 거, 또 경영자가 되어졌을 때 갖추어야 되는 인성이나 가치 여기에 초점을 두고 글을 쓰게 되고, 두 번째는 만약에 전공에 대해서 쓸 수 있다면 막연하게 범위를 잡지 말고 경영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 국제경영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사관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트 중에서 특정 파트를 정해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적으면 하나의 방법이 되고, 특히 이 사법문항의 전공에 관련된 내용들도 다른 학생의 글과 많이 겹칠 가능성이 높아요. 학생들이 1번 쓰고 2번 쓰면 어떻게 되냐면 1번과 2번 쓰고 나면 글의 소재를 다 소진해. 그러면 막상 마지막 문항에 가면 쓸 거리가 없어. 그렇죠? 이런 문제에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글 쓸 때 대학의 인재상 커리큘럼 학과 속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가지고 샥 바꿔가지고 글을 쓰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1번, 2번도 다 망치게 되어지는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제가 꼭 8가지 정도 이거 핵심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꼭 누려면서 글을 쓰게 되는, 첫 번째는 자소서 쓸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자소서는 내 생각을 막연하게 그냥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과도한 자기주장을 삼가하고 자기소개서는 읽기가 아니라는 점, 내 앞에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님이 내 얘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대를 앞에다 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내 말의 속도를 상대가 따라가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과정과 노력이 핵심이다. 세 번째, 대학 인재상 커리큘럼 학과 속에 이런 거 베끼지 마라. 그 다음에 네 번째, 특별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 특별해야 되는 건 생각이 특별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라. 활동이 특별해야 된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다. 상 받았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째는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소서를 쓰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게 뻔한 자소서인지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부모의 직업이나 직장 등에 대한 얘기를 간접적으로도 얘기하지 마라. 왜? 그러면 자기주도성이 떨어져. 부모 얘기하면 감점 처리됩니다, 0점 처리됩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의 얘기를 언급하거나 소재를 삼으려고 하다 보면 자기주도성이 떨어져요. 주체성이. 학생 역량이 더욱더 감소된다는. 부모는 돋보일지 모르겠지만 애는 쪼그라드는 거야.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지나친 자기 자랑이나 성취 결과를 과시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반대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반성하고 자기 성찰하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더욱더 돋보이는 자소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주의 국가나 문화 그리고 친구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세를 반드시 보여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말씀을 드린 것들처럼 일단 1번, 2번, 3번 과정을 한번 열심히 써보려고 노력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게,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어지면 합격생들의 자소서가 있습니다.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한다고 해서 의대 자소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학과의 학생들의 자소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두 학생들이 어떤 소재를 삼아서 어떻게 썼는지. 합격한 학생의 자소서가 다 좋은 자소서? 아니죠.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는 자소서를 못 쓴 학생들도 있어요. 자소서는 안 좋지만 다른 학력 지표가 좋으니까. 또 합격생 자소서 중에서 좋은 자소서도 있겠죠. 여러 자소서를 읽다 보면 평가가 될 거예요. 어떻게 글을 써야 될지. 그런 부분들 아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자소서를 쓰는 과정에서 이제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하이퍼리뷰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소서 첨삭 과정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학생의 경험과 생각이 돋보이면서 실제 합격할 수 있는 자소서를 완성하는 과정,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더 참고하시고 자소서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